작년의 4월 밤, 2012년 4월의 밤, 수원시 지동 골목에는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깔려 있었다. 가로등 불빛은 희미했고 축축한 밤 공기는 잿빛으로 가라앉아 있었다. 우이 안춘. 그는 42세의 초라한 외모를 가진 남자였다. 그는 막걸리 몇 병을 비운 후 비틀거리며 집 밖으로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불안정했지만 눈빛만은 섬뜩할 정도로 예리하게 빛나고 있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왔던 그의 머릿속에는 이미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쓰레기 봉투를 들고 천천히 골목을 걸어갔다. 그러나 그의 시선은 멀리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고정되었다. 어둠 속에서 한 여성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28세의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휴대폰 회사의 임시직으로 일하며 매달 170좀 80만 원을 벌어 아버지의 빚을 갚고 어머니와 남동생을 부양하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는 그날도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그녀의 귀에는 이어폰이 꽂혀 있었고 휴대폰 액정의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우이 안추는 길모퉁이에 있는 전봇대 뒤에 몸을 숨겼다. 그의 거친 숨소리가 어둠 속에 묻혔다. 그의 심장은 격렬하게 요동쳤고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저 여자다. 그는 기다렸다. 발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뚜벅뚜벅. 그 소리는 마치 그의 심장 박동처럼 크게 울렸다. 그 순간 그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짐승 같은 욕망이 통제 불능 상태로 폭발했다. 그는 숨죽이고 있다가 그녀가 바로 앞을 지나치는 순간 그림자처럼 튀어나왔다. 피해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다. 우이 안춘의 거대한 손이 그녀의 입을 틀어막았고 다른 한 손은 그녀의 몸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녀의 핸드백과 서류가 바닥에 흩뿌려졌다.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휴대폰이 떨어지며 희미한 불빛을 깜빡였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지만 술에 취한 우이 안춘의 힘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질질 끌고 자신이 새들어 사는 낡은 집으로 향했다. 키키한 곰팡이 냄새가 진동하는 그곳은 지옥의 입구였다. 골목길은 다시 고요해졌다. 차가운 바람만이 흩날린 서류들을 쓸고 지나갔고 깜빡이는 휴대폰 불빛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무심했다. 하지만 그 작은 불빛 아래 한 영혼의 비극적인 운명이 시작되고 있었다. 마지막 외침, 1분 20초의 희망 어둠이 짙게 깔린 방, 공포이장 전다루 헌엉이 2초. 금온, 지근, 묘알리 여자. 마지막 외침, 1분 20초의 희망 어둠이 짙게 깔린 방, 공포이장 전다루 헌엉이 2초. 마지막 외침, 1분 20초의 희망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쥐어짜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잠그고 바닥에 떨어져 있던 휴대폰을 더듬어 잡았다. 애정의 희미한 불빛이 그녀의 눈물을 비쳤다. 그녀는 망설일 틈도 없이 112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자 그녀는 마치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경찰이죠? 저 좀 살려주세요. 납치당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떨려서 제대로 된 말을 잇기 힘들었다. 그러나 그녀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설명하려 애썼다. 저는 지금 지동에 있는 놀이터랑 초등학교 사이에 있는 집이에요. 여기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경찰의 목소리는 너무나 침착했다. 네, 고객님, 납치 신고 맞으십니까? 정확한 주소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 침착함은 그녀에게는 차갑고 무관심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미 공포에 질려 있었고 한시가 급했다. 아니요, 주소는 그냥 놀이터랑 초등학교 사이 하얀색 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다급해졌고 눈에는 이미 눈물이 가득했다.
그녀의 심장은 마치 쿵쾅거리는 북소리처럼 귀청을 때렸다. 그때였다. 밖에서 둔탁한 발소리가 들려왔다. 우이안춘이 돌아온 것이다. 그는 문을 거칠게 흔들었다. 문 열어! 이카가 문 안 열어? 그의 거친 욕설이 문을 통해 뚫고 들어왔다. 그녀는 온몸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를 느꼈다. 수화기에 대고 속삭였다. 그 남자가 왔어요. 문 부수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 경찰은 여전히 주소만을 되물었다. 고객님, 침착하시고 주소를 말씀해 주세요. 그 순간 문이 부서지는 굉음이 들렸다. 쾅, 쾅. 문이 휘청거렸고 나무 조각이 튀어나왔다. 그녀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그 외마디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것은 공포에 질린 영혼의 마지막 외침이었다. 휴대폰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통화는 끊기지 않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비명소리, 흐느낌, 그리고 둔탁한 구타 소리뿐이었다. 1분 20초가 지나고 그녀의 비명은 점점 희미해졌다. 그리고 7분 36초가 되었을 때 전화는 마침내 끊겼다. 그녀는 휴대폰을 바닥에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아마도 경찰이 자신의 비명을 듣고 위치를 추적해 주기를 바랐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희망의 끈은 그렇게 허무하게 끊어졌다. 수화기 너머의 경찰은 그녀의 비명소리를 들었지만 사라졌다. 7분 36초의 지옥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경찰의 목소리는 여전히 문이 건조했다. 고객님, 주소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녀의 귀에는 그 말이 닿지 않았다. 이미 공포가 이성을 마비시킨 상태였다.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향해 손을 뻗으려 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순간 문이 산산조각 나는 굉음이 터져나왔다. 과! 우이안춘의 거대한 몸이 부서진 문틈을 비집고 들어왔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입에서는 술 냄새와 함께 섬뜩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다. 어딜 도망가려고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잔혹했다. 그녀는 몸을 웅크린 채 필사적으로 외쳤다. 아저씨,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제발 살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러나 우이안춘은 그녀의 외침을 비웃기라도 하듯 그녀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쿵! 둔탁한 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다. 휴대폰은 여전히 통화 중이었다. 수화기 너머로는 그녀의 비명소리, 흐느낌, 그리고 우이안춘의 거친 숨소리가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살려주세요. 으아! 그녀의 비명은 점차 고통에 찬 신음으로 변해갔다. 경찰은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한숨, 훌쩍거림, 그리고 둔탁한 구타 소리. 그것은 7분 36초 동안 이어지는 지옥의 소리였다. 이 시점, 지동지구대에는 20명 가까운 경찰관들이 근무 중이었다. 그들은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비명과 구타 소리를 듣고도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즉각적인 출동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한장은 그들이 있던 곳에서 불과 7분 거리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들은 골든타임을 허비했다. 그녀의 비명은 점점 희미해졌다. 마지막에는 미약한 신음만이 들려왔다. 그리고 7분 36초가 되자 모든 소리가 끊겼다. 경찰은 그제야 전화를 끊었다. 그들에게는 그저 불분명한 위치의 신고 전화 한 건이었을 뿐이다. 그들은 알지 못했다. 그 전화가 한 영혼의 마지막 희망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전화가 끊긴 순간
한 인간의 생명이 꺼졌다는 것을. 밤은 깊어지고 지동의 골목길은 다시 고요해졌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한 영혼의 비명과 함께 경찰의 무능력함과 무관심이 만들어낸 끔찍한 비극이 묻혀 있었다. 침묵과 죽음의 새벽 어둠이 지배하는 방 안 모든 소리가 멈췄다. 7분 36초의 지옥이 끝난 후 우이한춘의 이상 비명도 신음도 들리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마치 낡은 인형처럼 축 늘어져 있었고 공포에 질려있던 눈은 이미 초점을 잃고 텅 비어 있었다. 05시 첫 닭이 울기도 전의 시간. 창문 밖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우이한춘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쾌락 뒤에 찾아온 것은 극심한 불안이었다. 이 여자가 신고라도 했다면 감옥에 가야 하나? 힘들게 번 돈을 다 뺏길 수도 있어. 그의 머릿속은 오직 돈에 대한 걱정으로 가득 찼다. 그는 순간적인 충동으로 저지른 끔찍한 범죄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랐다. 미약하게 남아있던 생명력이 완전히 꺼지는 것을 확인한 후 그는 비로소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공포를 느꼈다. 이제 이 시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그는 무언가에 홀린 듯 집 밖으로 나섰다.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그의 폐부를 찔렀지만 그는 느끼지 못했다. 그의 발걸음은 마치 유령처럼 한 편의점 앞을 서성였다. 그는 대형 검은색 비닐봉투를 찾았다. 시체를 담을 만한 큰 봉투가 필요했다. 그러나 편의점 주인은 그런 건 없어요 라고 무심하게 말했다. 우이한춘은 실망한 얼굴로 발길을 돌렸다. 그때 그를 지켜보는 눈들이 있었다. 바로 옆집에 살던 주민이었다. 그들은 밤새 들려온 여자의 비명소리를 들었지만 그 소리를 단순한 부부싸움으로 치부했다. 에이, 또 싸우네. 남의 집 일에 신경 쓸 거 뭐 있나. 그들의 무관심과 외면이 한 생명을 지키지 못했다. 그들은 우이한춘이 새벽에 비틀거리며 나가는 모습을 보았지만 그저 술 취한 사람의 행동이라 생각하고 다시 잠을 청했다. 그 침묵은 죽음의 침묵이었다. 우이한춘은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그의 머릿속은 이미 끔찍한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의 돈 700만 원을 지키기 위해 그 돈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한 인간의 시신을 훼손하는 끔찍한 결정을 내렸다. 방 안에는 술병과 함께 이미 용도를 잃어버린 생리대와 나체 사진들이 널려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의 일그러진 내면을 보여주는 증거들이었다. 이날 밤 지동의 낡은 주택가에서는 여러 사람의 무관심과 경찰의 무능력, 그리고 한 인간의 잔혹함이 뒤섞여 하나의 비극을 완성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앞으로 벌어질 더 끔찍한 참사의 서막에 불과했다. 햇빛빛 목욕탕 새벽 5시 편의점 주인에게 거절당하고 돌아온 우이한춘의 눈은 이미 광기로 건들거리고 있었다. 그는 시신의 곁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온몸을 덜덜 떨며 숨막히는 침묵 속에서 그는 무언가를 결정한 듯 몸을 일으켰다. 그의 손은 이미 끔찍한 일을 벌이려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부엌으로 가 가장 날카로운 식칼을 찾아냈다. 차가운 칼날이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섬뜩하게 빛났다. 그의 손은 떨렸지만 그의 얼굴은 무표정했다. 마치 끔찍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려는 듯했다. 그는 시신을 욕실로 끌고 갔다. 좁고 습한 욕실 안은 곰팡이 냄새와 함께 피냄새로 가득 찼다. 우이한춘은 욕조 안에 물을 채우고 시신을 그 안에 넣었다. 그는 시신을 바라보며 잠시 멈칫했다. 마치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다시 끔찍한 결심을 굳힌 듯 칼을 들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생각뿐이었다. 돈, 700만 원. 이 돈을 지켜야 한다. 그는 돈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공포 때문에 한 인간의 시신을 훼손하는 잔혹한 행위를 시작했다. 그는 마치 숙련된 도살꾼처럼 칼을 휘둘렀다.
뼈와 살이 분리되는 끔찍한 소리가 욕실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6시간 동안 이 끔찍한 행위를 계속했다. 살점을 잘라내고 뼈를 부수고 시신을 조각조각 냈다. 피가 물속에 퍼져 욕조를 핏빛으로 물들였다. 그의 손과 옷은 피로 범벅이 되었지만 그는 마치 기계처럼 멈추지 않고 움직였다. 창밖으로 아침 해가 떠오르고 사람들의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늦은 아침, 우이안추는 14개의 검은색 비닐봉투를 꺼내 하나하나 시신을 담았다. 봉투는 핏물이 스며들어 축축했다. 그는 봉투를 단단히 묶고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방 안에 숨겼다. 그는 온몸에 묻은 피를 씻어냈지만 그의 내면에 새겨진 끔찍한 흔적은 지울 수 없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몸에서는 핏 비린내가 진동했다. 그는 다시 술을 찾았다. 술에 취해 이 끔찍한 현실을 잊고 싶었다. 그가 이렇게 끔찍한 짓을 벌이는 동안 밖에서는 경찰의 초동 수사팀이 이미 엉뚱한 곳을 헤매고 있었다. 그들은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지 못해 우왕좌왕했고 그 결과 우이안추는 6시간이라는 충분한 시간을 벌어 끔찍한 일을 벌일 수 있었다. 지동의 평범한 주택가에서 벌어진 이 잔혹한 사건은 인간의 내면에 숨겨진 광기와 무관심이 결합하여 낳은 끔찍한 비극이었다. 그리고 이 비극은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모두를 경악하게 할 것이다. 핏빛 진실 15시 50분, 수원의 햇살이 가장 밝게 빛나는 시간. 하지만 우이안춘이 새들어 살고 있는 낡은 집은 여전히 어둠과 있었다. 온몸에서는 비린내가 진동했고 그의 손은 피로 물들어 있었다. 그는 14개의 검은색 비닐봉투를 방 곳곳에 숨겨두고 그 위에 이불과 옷가지들을 덮어두었다. 그의 얼굴은 피곤함과 광기 그리고 알 수 없는 만족감으로 뒤범벅되어 있었다. 바로 그때 밖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우이안춘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는 자신이 곧 잡힐 것이라는 직감에 휩싸였다. 그는 미처 봉투들을 다 치우지 못했다. 그는 다급하게 욕실로 뛰어들어가 봉투들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경찰이 들이닥쳤을 때 그들은 끔찍한 광경에 경악했다. 습한 욕실 안에는 14개의 검은색 비닐봉투가 널브러져 있었고 봉투 밖으로 핏자국이 스며나와 바닥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우이안추는 봉투들을 허둥지둥 숨기려다 경찰과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에는 공포와 함께 체념이 서려 있었다. 경찰은 즉시 우이안추는 제압했다. 그들은 봉투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안에서 나온 끔찍한 광경에 구토를 참지 못했다. 봉투 안에는 조각조각 토막난 시신이 담겨 있었다. 그들은 범인이 이렇게 잔인한 방법으로 시신을 훼손했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우이안추는 체포되었지만 경찰은 여전히 자신들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시작했다. 그들은 언론에 피해자의 신고 전화는 15초에 불과했고 피해자가 정확한 위치를 말하지 못해 초동 대처가 늦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들의 거짓말은 오래가지 못했다. 언론과 여론은 이 사건의 전말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사건의 전말이 밝혀졌다. 피해자의 신고 전화는 7분 36초 동안 지속되었고 그 시간 동안 경찰은 피해자의 비명과 구타 소리를 모두 듣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들은 초동 수사를 게을리했고 13시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의 잔혹한 범죄를 넘어 경찰의 무능함과 무책임이 낳은 비극이었다. 그리고 이 핏빛 진실은 대한민국 전체를 분노와 슬픔으로 뒤덮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숨길 수 없었다. 사건의 잔혹성과
경찰의 미흡한 초동수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자 언론과 시민단체는 경찰의 발표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들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과 경찰의 발표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 한 기자는 직접 사건 현장을 찾아가 지구대까지 걸어보았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걸어서 불과 7분 거리였다. 어떻게 7분 거리에 있는 현장에 13시간이 지나서야 도착할 수 있단 말인가. 결국 국민들의 분노와 언론의 끈질긴 추적에 경찰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2012년 4월 6일, 경찰은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것을 시인했다. 피해자의 신고 전화는 7분 36초 동안 이어졌으며 그 시간 동안 비명과 구타 소리가 모두 녹음되었습니다. 그들은 7분 36초 동안의 녹취록 전체를 공개했다. 녹취록은 단순한 소리의 기록이 아니었다. 그것은 경찰의 무능함과 방관, 그리고 한 영혼의 마지막 절규가 담긴 핏빛 증거였다. 녹취록이 공개되자 대한민국은 충격과 분노에 휩싸였다. 사람들은 댕이비 신고센터에 전화해 경찰은 뭐 했냐? 왜 살려달라는 비명을 듣고도 달려가지 않았냐? 고 항의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강력범죄가 아니라 국가 시스템의 붕괴를 보여주는 상징이 되었다. 국민들은 더 이상 경찰을 신뢰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경찰청장 조현오는 기자회견에서 고개를 숙였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는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국민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다. 결국 조현오는 사과 발표 3일 만에 사퇴했다. 거짓말은 한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게 해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더 큰 파멸을 가져온다는 것을 이 사건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경찰의 거짓말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죄책감과 함께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은 끔찍한 비극의 잔해 위에서 뒤늦게 밝혀졌다. 장가한 샤온 인권창 경찰의 만전의 하라템입니다. 신지양이 포구고 조연 난가든 추운 청 주종 흉성 장계 가외 추운 쟁계 절 단계 접 쟁계 장 강정 낭정 장계 무너진 신뢰와 핏빛 사과. 경찰의 거짓말이 만천하에 드러나자 국민들의 분노는 걷잡을 수 없이 타올랐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국가 시스템에 대한 깊은 절망과 배신감이었다. 힐리비는 위급한 순간에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였다. 하지만 경찰은 그 보루를 스스로 무너뜨렸다. 언론은 매일같이 이 사건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신문 1면에는 몸서리쳤다. 인터넷 게시판과 SNS는 경찰을 비난하는 글로 도배되었다. 이 사건의 책임자로 지목된 경찰청장 조현오 총경은 기자회견장에 섰다.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고 눈빛은 초점을 잃은 듯했다.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미리 준비한 사과문을 읽어내려갔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초동 수사가 미흡했고 이로 인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과는 공허하게 들렸다. 그 어떤 진심도 느껴지지 않았다. 국민들은 그저 형식적인 사과에 불과하다고 여겼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기자회견장에 떠나며 울분을 토했다. 딸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는데 경찰은 뭐 했습니까? 7분 거리에 있는데 24시간 동안 오지 않은 게 말이 됩니까? 그들의 절규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심금을 울렸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청 앞에서 연일 항의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책임자 처벌하라, 경찰청장 사퇴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시위대의 손에는 무능한 경찰은 국민의 적이다 라는 피켓이 들려 있었다.
국민들의 신뢰는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다. 경찰에 대한 불신은 극에 달했고 경찰은 국민들로부터 짭새라는 조롱을 받게 되었다. 결국 국민들의 거센 압력과 언론의 집중 포화에 조현오 총경은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사과 기자회견을 한 지 3일 만인 2012년 4월 9일 그는 사퇴를 발표했다. 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우이안춘이었지만 그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은 경찰에게 있었다.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려던 거짓말이 드러나면서 경찰 조직 전체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핏빛 사과를 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은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가장 끔찍한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사형 선고, 냉혹한 정의의 심판. 2012년 6월 15일 수원지방법원 형사 11부 법정.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그곳에서 우이안춘의 살인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다. 법정은 수많은 언론인과 시민들로 가득 찼다. 모든 사람들의 눈은 오직 한 사람, 우이안춘에게 향해 있었다.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무표정한 얼굴로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검찰은 최후 변론에서 그의 범죄가 얼마나 잔혹하고 계획적이었는지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피고인 우이안춘은 피해자를 강간하고 살해한 후 시신을 6시간에 걸쳐 훼손했습니다. 이 끔찍한 행위는 6이라면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하려는 극도로 잔혹한 행위이며 그의 내면에 잠재된 사악함과 엽기적인 성향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검찰은 우이안춘이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여러 명의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비록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되지는 않았지만 그의 잔혹성은 이미 드러난 바 있습니다. 이 발언은 법정을 술렁이게 했다. 일부 방청객들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욕설을 내뱉기도 했다. 검찰은 우이안춘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그의 잔혹성과 반인륜적 행위를 고려했을 때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야 마땅하다는 논리였다. 사형 구형 소식에 방청객들은 희미하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들은 정의가 구현되기를 간절히 바랐다. 마침내 재판장의 판결이 시작되었다. 재판장은 엄숙한 표정으로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다. 피고인 우이안춘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지만 그의 행동은 극히 계획적이고 잔혹했습니다. 특히 시신을 훼손한 행위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잔혹한 범죄입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생명과 존엄성을 짓밟고 사회 전체에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사회와 영원히 격리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재판장은 잠시 침묵한 후 최종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우이안춘에게 사형을 선고한다. 법정은 순간적으로 정적이 흘렀다. 우이안춘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다. 방청객석에서는 희미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피해자의 가족들은 억눌렀던 감정을 터뜨리며 오열했다. 그들은 잃어버린 가족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지만 가해자가 마땅한 대가를 치르게 되었다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얻었다. 그러나 이 판결은 끝이 아니었다. 정의의 칼날은 아직 완벽하게 내려지지 않았다. 우이안춘은 항소를 준비했고 다음 재판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이었다. 가명, 비극의 불완전한 결말. 2012년 10월 수원고등법원에서 우이안춘 사건의 항소심이 열렸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그는 변호사를 통해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었고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변호인단은 1심에서 제기된 장기매매 가능성을 강력하게 반박하며 피고인이 그저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법정의 분위기는 1심과 사뭇 달랐다. 벌정 우이안춘의 잔혹성과 사회적 공포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항소심은 그의 범죄 동기와 심리 상태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검찰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하며 피고인의 범행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들은 6시간에 걸친 시신 훼손이
단순히 증거를 없애려는 행위를 넘어선 또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전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려 계획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1심에서 검찰이 제기한 장기 매매 의혹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후의 시신 훼손은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였다고 판단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 우이안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법정은 술렁였다. 방청객석에서는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판결이야 라는 절규가 터져나왔다. 사형을 선고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했던 국민들의 분노는 또다시 폭발했다. 피해자의 유족들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주저앉았다. 딸의 억울한 죽음과 끔찍한 고통에 대한 정당한 심판이 내려지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 판결은 우리 사회에 많은 질문을 던졌다. 과연 무기징역이 사형만큼의 형벌인가? 살인자에게 감형을 해주는 것이 정의로운가? 사형제도 폐지가 정말 옳은가? 이 사건은 국민들의 법 감정과 법원의 판결 사이의 괴리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우이안춘은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잔혹한 살인마로 기억될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의 유족들에게는 정의가 완전히 구현되지 않은 불완전한 결말이었다. 이 사건은 끔찍한 범죄의 기록이자 한국 사법 시스템과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긴 비극으로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